자, 재정과 국민경제의 순환이죠. 한번 보죠. 재정과 국민경제의 순환. 여기서는 이제 현대 재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의 특징의 첫 번째가 관리통화 제도 하에서 재정과 금융의 일체화 현상,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영어로 쓰면 재정도 파이낸스고 금융도 파이낸스인 것 같아요. 똑같은 파이낸스. 재정은 누가 하나요? 재정은 우리 재정학이잖아요. 재정은 국민경제 주체 3대 주체 중에 가계와 기업과 정부 중에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공공 부분에 속하는 거죠. 재정은 공공 부분인 정부가 하는 거고, 금융은 누가 하는 거죠? 금융은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민간 부분에서 그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재정과 금융의 일체화 현상, 이렇게 금융은 민간 부분에서 하면서 재정은 공공 부분에서 하고, 그러면서도 거의 공공 부분이 정부가 그걸 이끌어 나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재정과 금융의 일체화 현상,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전혀 분야가 틀리잖아요. 재정은 공공 부분인 정부에서 하는 거고, 금융은 민간 시장에서 민간 부분에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한국은행을 통해서 다 통제를 하겠죠. 한번 보죠. 관리통화제하에서 재정과 금융의 일체화 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국가가 화폐적 측면에서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재정기구가 형성되고 재정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관리통화제도에서는 금융적 제도나 재반 수단은 중앙은행이 정부 기관화되고, 사실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민간 부분에서 운영하는 재정이 다 시중은행들은 민간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제하는 거는 결국은 중앙은행이 지준율 가지고 통제할 텐데, 그 중앙은행은 민간이라 하기 좀 어렵죠. 한국은행이 민간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정부 기관화 됐다 이런 얘기지, 중앙은행이. 그래서 중앙은행이 정부 기관화되고 은행권이 정부 지폐화가 됨으로써 재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광의의 재정국의 일환을 이루게 됐다. 미국의 연준이 민간일까요? 정부 공공 부분일까요? 민간이잖아요. 연준이 민간입니다, 민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은 민간 시장에서 하는 거고, 재정은 경제 주체인 정부에서 하는 건데, 그것이 일체화되어 가는 현상이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재정도 재정자금 수지나 재정 투영자 등을 통해서 금융적 기능이 향상되게 되어 하나의 커다란 금융기구를 형성하고, 또한 관리통화제에서는 재정수단을 통해서 경기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현대 재정의 특징이다. 그래서 재정과 금융이 일체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현대 재정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 국민경제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가계와 기업과 정부잖아요. 그죠? 가계와 기업과 정부인데,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내년 예산이 656조잖아요. 경제 주체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경제 주체가 정부입니다. 민간 부분에서 656조 쓴 데 없잖아요. 그래서 자, 현대 재정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가장 크다 이런 얘기죠. 가장 크다. 돈 제일 많이 쓰는 게가 정부다 이런 얘기지. 656조. 그래서 현대 재정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656조라는 돈을 쓰면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다 하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경제 모형 저번 주에 그려봤었잖아요.
거기에 수요자 역할도 하고 공급자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정의 정책화, 재정 정책. 재정의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지위를 배경으로 경기 변동의 조절, 자본 축적의 촉진, 소득의 재분배, 국제 수지 개선 등 여러 가지의 경제 정책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재정적 재반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그죠? 재정. 경기가 안 좋다. IMF 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 그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을 안정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개입할 때 뭐로 개입합니까? 말로만 하나요? 물론 법률을 통해서,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함으로써 개입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재정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돈을 투입하는 거지. 그때 투입되는 게 재정이죠. 재정이지.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경기 대책적인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재정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재정 정책이죠. 내년에 정부 예산 중에 우리 656조 중에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이 한 400조를 예상하잖아요. 세외 수입하고 기금 쪽에 한 200조로 세금으로 걷어들 수입이 400조 중에서 60조가 펑크난다는 거예요. 이게 340조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 예산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60조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60조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채울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정 정책이잖아요. 수입 측면의 재정 정책. 그 다음에 지출 측면의 재정 정책. 재정이란 거는 수입과 지출이라고 그랬죠. 그럼 재정 정책은 수입 측면에서도 세수가 적정히 확보가 돼야 돼. 세수가 확보가 안 되면 그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적정한 조세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머스크레이브도 책 제5판에서 1번으로 올려놨어요. 1번으로. 재정 수입의 적절성 1번으로 올려놨어요. 재정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은 정부 운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결국은 재정 확보가 안 되면 뭐를 자꾸 빚내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죠? 빚내가지고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정의 정책화 현상 이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 재정의 중앙 집권의 현상이 뚜렷하다. 지금 이제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대요. 중앙 정부는 딱 하나잖아요. 대한민국. 누가 대표해서 하고 있나요? 기획재정부에서 대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죠. 중앙 정부. 그 다음에 지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광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뭐 이렇게 광역단체. 그 다음에 기초단체, 성남시, 안양시 기초단체. 또 뭐 있나요? 그 밑에 뭐 구청도 있고 그러겠네요. 이렇게 해서 몇 개 정도 되냐면 거의 한 250, 60개 정도 되잖아요. 25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지방 분권화가 돼 있어가지고 지방 분권화가 되면 재정도 스스로 걷어가지고 스스로 쓴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는 어떻게 돼 있죠? 75대 25, 35인가요? 75대 25. 이렇게 중앙정부가 걷어들인 조세가 75%고 지방정부가 걷어들인 게 25%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쓰는 거는 중앙정부가 한 35% 정도 쓰고 지방정부가 65% 정도 쓴다. 이런 거죠.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걷어가지고 지방정부에다가 교부금을 내려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거지. 돈 안 주면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획재정부 가가지고 예산 달라고 무지 노력하잖아요. 또 국회에 가서 예산 달라고 노력하잖아요. 응? 그러면 진정한 지방 분권화가 되면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 75대 25다 이런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75대 25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재정의 중앙집권화 현상이 뚜렷하다. 75대 25 때문에 그랬죠. 그 비율을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걷게끔 조세 제도를 계획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별로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원하지도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지방재정의 중앙집권화가 뚜렷하다. 75대 25에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회적인 경제우생을 극대로 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그죠? 자, 현대 재정의 특징, 사회적인 경제우생. 그러니까 경제주체가 가계와 기업인데, 가계와 기업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는 것이요. 가계와 기업은 여기다 한번 할까요? 자, 여기가 기업이고, 저번 시간에 봤었죠. 이게 가계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경제 모형이 이렇게 되죠. 이게 생산 요소 시장이고, 이게 생산물 시장이잖아요. 생산물 시장이죠. 가계는 효용국대화를 추구합니다. 그죠? 효용국대화를 추구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은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그러면 가계와 기업과 정부는 뭘 추구한다고요? 정부는 사익을 추구할까요? 공익을 추구할까요?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는 거죠. 공익이란 게 뭐예요? 우리 모두의 이익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국방, 치안,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건 뭐예요? 사회적인 경제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현대 재정은. 자, 정부는 후생 극대화, 공익을 추구하는 목표다. 여기는 사익을 추구하잖아요. 가계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이 경제 주체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데 비해서 정부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러죠. 공익을 추구한다. 공익. 그런 뉘앙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경제 순환 과정에서의 재정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는 이걸 집중적으로 봤죠. 시장경제에 대해서. 시장경제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게 한 1m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좁아서. 이게 시장경제잖아요. 이게 시장경제. 여기 가계와 기업을 했지만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수요고 이게 공급이잖아요. 공급. 그래서 이 정부는 여기 역할도 하고 여기 역할도 하는 거죠. 가게도 마찬가지죠. 가게도 여기 역할도 하고 여기 역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뭔 얘기하다가 이게 돌아갔네. 자, 시장 경제. 이게 시장 경제예요. 이게 시장 경제고 이걸 돌아가는 게 자, 실물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돈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은 이쪽으로 돈다, 이게. 자, 이렇게 된다. 이 돌아가는, 이게 뭐죠? 이게 가격이잖아요. 가격이고, 이것이 돈이다. 그죠? 그래서, 이 시장 경제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저번 주에 그랬죠? 이거를 미시경제학이라고 그랬죠? 미시경제학이다. 이 부분은 미시경제학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보냐면, 공공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재정학에 있어요. 공공부문을. 그럼 어떻게 틀린지 한번 봅시다. 시장 경제에서는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요.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한히 뛴다. 그래서 친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밥 한 그릇 나도 같이 사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옆 친구하고 밥 한 그릇 같이 샀을 때 자기 이익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나 혼자만 가면 절대 극대 안 돼. 안 돼. 공공의 이익을 보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뛰었을 때 잘 되는 거지. 여기서 자기 이익 극대화하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 세상이. 응? 응. 이기적인 사람. 어쨌든 시장 경제는 사적 욕구를 충족하고 공공경제는 공공의 욕구를 충족하죠. 그게 뭐냐면 공익이에요. 공익. 공공의 욕구를 충족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장 경제는 시장의 원리잖아요. 시장의 원리가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어? 이게 시장의 원리. 이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공공경제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예산의 원리에 들어가죠. 정부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죠. 이 원리에 의해서 정부는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예산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시장 원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시장 원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시장 경제는 개별 보상의 원리잖아요. 자, 우리가 1층에 오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커피 마시려면 뭐 해야 돼? 돈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 돈을 줘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죠. 돈을 안 주고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죠? 절도지 뭐, 절도. 그죠? 남무물견, 절도지 뭐. 예. 돈을 안 주면 뭐 할 수가 없죠. 이 개별 보상의 원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공경제는 어떻게 되죠? 돈 안 줘도 여러분 지금 중앙공원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놀다 오고 싶은데 뭐 입장료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논다고 누가 뭐라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단 말이야. 돈 안 줘도 또 무임승차도 할 수 있잖아요. 무임승차. 자, 여기 다 이제 군대 갔다 오셨을 거예요. 우리 남성들은 군대 갔다 왔을 텐데 군대 안 갔다 오지 안 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다 군대 갔다 오고 건전한 생활을 갖고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군대 안 가려고 또 꾀를 부리고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손가락 자른다든지 뭘 한다든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임승차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공경제에서는 일반 보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민간 시장에서는 개별 보상, 돈을 안 주면 절대 뭘 할 수가 없지만 공공부문에는 돈 안 줘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공공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에서 배분되는 데 비해서 공공경제는 비시장적 배분이 적용된다 뭐 이런 얘기고 뭐 이렇게 다 잘 아시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저게 요걸 그려놓은 게 요겁니다. 이게 실물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실물이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이게 네모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내 노트북에는 파워포인트에 이게 네모로 이렇게 한 게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동그랗게 해놓은 거예요. 동그랗게 해놓은 거예요. 실물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실물이 뭐예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토지를 이 사람이 가게가 생산 요소 시장에 토지를 제공해주면 그 대가로 임료를 받으면 이게 토지 소득이에요. 토지 소득. 거기에 대해서 뭐 내죠? 토지세를 내는 거잖아요. 자, 노동을 제공해주면 임금을 받고 그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을 제공해주면 주식 투자하면 배당을 받는 거고 돈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실물은 시계 방향, 돈은 반시계 방향으로 반대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자 그렇게 해서 이 대가를 다 받았죠. 토지에 대한 노동에 대한 자본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은 게 그게 뭐다? 그게 소득이죠. 소득. 그게 소득이잖아요. 소득이 그렇게 형성됩니다. 그 소득을 국민경제 측면에서 보면 지출국민소득이라고 그러죠. 다 합쳐놓으면 전 국민 다 합쳐놓으면 지출국민 그럼 소득을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 가게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자 G90 제네시스 하나 산다 이게 그럼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 남은 돈이 있으면 저축하는 거죠. 저축해가지고 그놈을 어디다가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자 생산 요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면 이놈을 받아서 기업은 어떻게 되죠? 이 생산 요소에 감해서 뭘 추가하는 겁니까? 이게 반드시 기술을 추가하는 거죠. 기술.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몰라. 기술이 있어야 돼. 기업은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그 기술이라는 거는 저처럼 가격을 저는 이게 전문가잖아요. 감정평가사니까. 가격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가격을.
시장에서 재화의 가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내는 거잖아요. 그 기술이 저는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자격시험에 붙으면 그 기술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특허를 받아가지고 특허 기술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말하는데 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분야, 나에게 만든 탤런트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 응?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 탤런트가 있어.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다 똑같이 해서 평점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에게 맞는 탤런트가 있어.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살다 보면 그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것 하면서 사는 거지. 이 경제학과라 해서 다 경제 파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이. 이렇게 생산 요소를 받아서 거기에 기술을 가미해서 상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모든 게 다 똑같아. 마찬가지야.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감정평가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 요소를 받아서 거기에 기술을 가미해서 여기서 이제 팔잖아요. 팔지. 파는 거잖아. 그러면 소비가 여기서는 이제 사는 거고. 팔기 때문에 판다.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은 반시계 방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돈이 들어올 거라고. 제네시스 G90을 팔았으면 돈이 들어올 거라고. 그럼 그런 가지고 분배를 하는 거지. 분배를. 응? 가게에는 임금이 가고, 기업은 이익이 가고, 정부는 세금이 간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막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회계학을 공부하실 수 있어요. 회계학을. 회계학을 공부하면 대차 대조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죠. 손익계산서가 있어. 손익계산서가 있으면, 자, 회계학을 공부했던 마인드, 부기 개념을 가지고 경제학하고 접목을 시켜보자고. 어떻게 접목이 되어 있는지. 제네시스를 팔면 매출액, 제조 원가, 여기서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이익. 그 다음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쭉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여기서 영업의 수익을 플러스하고 손실을 마이너스하면 경상이익이 나오죠. 경상이익. 여기서 또 경상이익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뭐죠?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자, 기업이 생산 요소를 받아서 기술을 가미해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단 말이야. 팔면 그 들어온 돈이 뭐죠? 이거요.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이 돈을 가지고 쫙 돈단치 하는 거예요. 기업이 이 돈을 가지고 돈단치 하는데, 자, 여기에서 가게는 어디에 들어가죠? 가게는 뭐요? 여기서 가게는 여기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가져가는 거야. 이 노동자가 와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와가지고 가진 게 제조 원가 부분에 들어있는 게 노동자가 여기가 있을 수 있어. 여기도 노동자 또는 근로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일감관리비에도 여기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여기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여기에서 노동자가 있잖아요. 이 두 개에서 가져가는 거지. 이게 이거야. 가게에다가 분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과 정부는 어디서 가져가나요? 정부는 여기서 가져갑니다. 법인세로 가져가잖아요. 정부는 여기서 가져가나. 그러면은 이거 다 계산하고 남는 게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인데 이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유보 또는 배당을 하는 거예요. 유보 또는 배당을. 이 유보된 거, 이건 누구 거예요? 유보된 거. 이것이 기업 거야, 기업. 그 다음에 배당한다. 이게 이제 이 가게가 아까 뭐로? 자본을 투자를 했을 때 이자를 지급한 거는 이자는 어디서 가져가? 이자는 여기서 가져.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여기서 가져가. 이자는 여기서 가져가죠. 여기서 이자는 이게 자본에 대한 이자는 여기서 가져가고 자본에 대한 배당은 여기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주식을 투자한 여기서 가져가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본에 대해서 여기서 가져가는. 그래서 가게는 자 제조 원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배당. 근데 이 배당은 자본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돈잔치 하는 거잖아요. 가게는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기업은 마지막 남은 이게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는 여기서 법인세로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점프 그대로 똔똔 되잖아요. 다 하고 마지막 남은 건 누구 거예요? 기업 거지. 다 지급하고 마지막 남은 거는 유보금액이죠. 유보금액. 기업이 갖고 있는 거죠. 유보금액이. 유보금액이 지금 한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기업체 유보금액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된다고.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대충 몇 년 전 기억으로는 2천억, 우리나라 전체에 2천억에서 가계부채가 한 2천억 되잖아요. 기업 부채도 한 2천 몇백억 되죠. 근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 유보금액도 2천에서 3천억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분배 국민소득이야. 이렇게 분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제 이론을 공부하면서 여기만 쳐다봤는데 부기하고 회계하고 접목시켜서 보면은 이게 더 세분화된 거죠. 세분화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지출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 또 생산 국민소득, 이거 가져오는 것, 상품을 만들어 팔고 가져오는 게 생산했기 때문에 생산 국민소득이죠. 생산 국민소득. 분배한 거, 이 분배 국민소득. 가게가 소득을 가지고 소비했을 때, 지출 국민소득. 이렇게 해서 국민경제가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세금이 더덕더덕 붙는 거예요. 여기에 토지세, 근로소득세, 이자세, 배당소득세 이렇게 붙고 여기에 법인세, 여기에도 세금이 더덕더덕 붙겠죠. 여기에도 세금이 붙고 또 여기에도 세금이 붙겠지. 여기에 세금이. 그래서 이 경제가 돌아가면서 여기에 붙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것을 정부가 재정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세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장에서. 정부 재원이 스스로 정부가 상품을 만들어서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 시장이 돌아가는 데서 거기에서 부가가치나 아니면 스톡 또는 플로우 과정에 돈에 대해서 세금이 붙어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재정은 국민경제의 순환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실 거고, 이제 국민개정체계, 회사는, 가게나 기업은, 가게는 가계부 쓰잖아요. 가계부 쓰고, 기업은 뭐죠?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라고는 장부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만 제대로 되면은 그 기업의 돈의 흐름을, 무수적인 서류도 있습니다. 뭐, 현금 흐름표나 뭐 쭉쭉 있는데, 기본적인 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인데, 그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좀 틀리잖아요. 국민대차대조표, 국제수지표. 수지표는 수입과 지출, 그리고 얼마 손해받냐, 이익받냐,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수지표는 손익계산서고, 국민대차대표는 대차대표. 정부도 이걸 만드는 겁니다. 정부라고 하는, 아까 정부가 뭐라고 그랬죠? 경제 주체잖아요. 정부라고 하는 경제 주체도 이걸 만든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든다. 근데 누가 만드나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죠. 기획재정부에서. 거기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있잖아. 근데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만드는데, 그 공무원들이 그걸 만들 때, 그것만 만들고 있겠습니까? 거기는 감독하는 기관이지. 그 산하에 연구기관들이 많잖아요. 박사급 연구원들이 있는데, 거기다 주면은, 거기서 다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서 총괄 하는 거지. 그래서 경제학과 나오면, 뭐 경제학 학위를 받으면, 이런 분야의 연구원 쪽으로 많이들 가시고 그런 것 같아요. 생산, 분배, 지출, 국민소득.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재정의 금융적 측면. 첫 번째, 금융시장에서의 정부
재정과 금융의 일체 현상은 아까 앞에서 본 건데, 현대 재정의 금융적 측면이라는 데서 또 나왔네요. 재정과 금융은 모두 화폐에 관한 현상을 의미하는 재원 파이낸스라는 영어로 표시된다. 재정은 정부 부분, 금융은 민간 부분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근데 한국은행은 민간 부분하기 어렵죠. 금융시장에서의 정부,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지위가 굉장히 정부의 말발이 세죠. 왜 그러면 656조라는 세금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재정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또 금융정책도 구상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겠죠.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에 중점을 둘 거고 금융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집중적으로 하긴 할 텐데 그나마 그게 따로따로 돌아가서는 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돌아가야 되니까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나라든지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자, 금융과 재정의 일체 현상에서 차이점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공통점은 영어로 똑같이 쓰고 화폐 현상이다. 차이점은 재정은 정부 부분이고 금융은 민간 부분이고 재정은 재정수지, 수입과 지출, 재정의 수입과 지출, 민간수지, 민간 부분의 수입과 지출, 민간시장 전체를 얘기하겠죠. 자금의 차입자, 공채, 차입금, 우편저축, 자금의 차입자와 공급자가 되는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은행으로서의 지위, 재정은 재정적인 재반수단, 예산정책, 공채정책, 조세정책 등을 금융정책의 목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금융정책,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기능. 그 다음에 재정자금의 대민간 수지, 정부 부문의 재정수지는 재정자금의 대민간 수지라고 하는 형태로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한국 재정의 경우 재정자금의 범위,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이렇게 분류되죠. 예산과 기금으로 분류되죠. 자,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분류되는데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된다. 이런 얘기고. 재정자금의 대민간 수지는 정부 부분과 민간 부분 사이에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뜻한다.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금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자금, 대민간 수지의 변동사항은 균형재정인가 적자재정인가는 재정정책의 방향이다. 요즘은 거의 적자재정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세수가 60조가 펑크 늘 거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적자 뒤에 나올 거면 뒤에 가서 보죠. 자, 우리나라 재정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자, 이거 2024년 거죠? 네, 2024년 656조, 약 657조잖아요. 올해가 638.7조인데 내년 예산이 650 약 7조. 이제 656조지만 이제 그 연중에 또 뭐 임시 예산 편성하고 나오면은 훨씬 넘어가겠죠. 한 700조, 660조 가까이 올라가겠지 뭐. 자, 건전 재정 기조 유지, 지출 증가율. 이렇게 예산은 수입 예산이 있고 지출 예산으로부터 분류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주로 볼 때는 지출 예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출 예산이 이만큼 656조란 얘기예요. 지출 예산이 626조인데 2.8% 증가했네. 2.8%. 계속 증가했다 이러네. 전년 대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자, 국가 채무 순증가율은 내년에 61조만큼 더 증가한다 이런 의미 같아요. 61조만 순증가니까. 자, 정부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기획재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고, 이 세세한 게는 그냥 넘어갑시다. 656조 정도만 있다는 거 알고, 2024년 예산안의 20대 핵심 과제에서 이런 부분에 핵심적으로 하겠다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죠.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은 단연도잖아요. 한 개 연도만 편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 것을 보기 위해서 재정운영 계획을 세워요. 5년 단위로. 예, 여기는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3, 4, 5, 6, 7, 5년이잖아요. 그러면 2027년이 끝나면 또 8, 9, 0, 1, 2 이렇게 5년 단위로 재정 운영을 계획해서 내년도 것 2024년, 2025년, 6년, 7년까지 재정 수지, 그 다음에 국가 채무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재정의 기본 골격을 한번 봅시다. 민간 부분은 뭐 여러분들 이제 익히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공공 부분 이 부분이죠. 자, 공공 부분은 공공기관과 정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정부는 좁은 의미의 정부, 넓은 의미의 정부는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거고, 좁은 의미의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고, 중앙정부는 예산과 기금으로, 예산은 일반에게, 특별에게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고요. 공공기관도 있죠.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게 넓은 의미의 정부다 이런 얘기고요.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분야별 예산 한번 보면 656조 중에 여기는 656조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디입니까? 보건복지고용입니다. 복지예산이에요. 복지예산. 네, 그래서 우리 재정학 책에는 이 책에는 복지재정으로 편을 별도로 해놨거든요. 복지재정이라는 편을. 예산을 제일 많이 쓰니까. 그리고 용어도 복지재정이라는 용어를 써봤어요. 다른 책에는 복지재정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없는데 복지재정이라는 용어도 한번 써봤고. 그래서 보건복지고용 이 분야 656조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2.8%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2.8% 증가했는데 증가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교육, R&D. 나머지는 조금씩 다 증가했는데 교육 마이너스잖아요. 6.6% 전년 대비 감소. R&D 5.2% 감소. 나머지는 뭐 마이너스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교육 다 조금씩은 늘었는데 교육의 투자가 좀 부족하다. 이런가 봐요. 우리 딸이 난곡중학교 선생인데 아주 입에 개거품을 먹고 교육 재정이 줄었다고. 근데 이 영향이 큰가 봐요. 이 교육이 재정이 준 게. 그래가지고 교육 재정에 소홀히 한다고 막 아주 불만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보니까 6.6% 줄었네요. 그 다음에 R&D가 5.9%, 나머지는 조금씩 다 오르고 제일 많은 게 보건복지 고용이, 그 다음 많은 게 뭐죠? 그 다음 많은 게 교육이 89조고 일반 행정이 111조네. 일반 행정이 두 번째로 많네. 그죠? 일반 행정이, 이거는 뭐 공무원들 월급 주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청사 관리하고 이런 비용들, 이런 것들. 111조, 242조, 89조요. 국방은 어느 정도 되죠? 국방은 어디가 있나요? 국방이 한 60조 가까이 되네. 국방도 좀 증가했네. 참고하시고요. 자, 예산과 기금. 이 자료는 이제 기획재정부에 들어가면 나라 살림 계획을 매년 편찬합니다. 매년 1월 달에 나라 살림 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해 내거든요. 거기에 요거는 이제 결산까지 넣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2022년 1월 자료니까 작년 1월이죠. 그러면 매년 1월이니까 올 1월에도 나와야 되는데 2023년 1월이 아직까지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전년도 것 참고하시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22년을 보면 예산이 370조잖아요. 370조인데 370조인데 국세가 343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국세가 400조가 들어와야 정상인데 340조. 올해도 이 정도 되나 봐요. 내년에도 340조밖에 거치지 않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면 60조가 뻥끗나는 거잖아요.
60조가 펑크난다 이런 얘기 있고, 국세청장이 이제 아주 일 열심히 하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60조를 펑크난 걸 걷어들이려면 열심히 세무조사하고 뭘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2023년 총수입 전망, 23년. 국세 수입이 얼마인가 볼까요? 이거는 전년 전월 대비니까, 이거는 무슨 자료냐면, 월간 재정 동향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매달 재정 상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는 월간지입니다. 월간 재정 동향에 나와 있는 자료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총 지출 전망, 이것도 월간 재정 동향에 나와 있는 자료 참고하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정의 기본 골격. 자, 기본 골격.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에게, 기본 골격은 일반에게 부분이죠. 여기는 일반에게. 일반에게는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은 국세 수입, 세외 수입. 국세 수입은 국세잖아요. 말 그대로. 국세 수입. 그래서 이 부분이 340조잖아요.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학 책에 조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조세를 중요시한 게 수입, 세입이잖아요. 수입 측면에서 국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뒤에 조세 총론과 조세 강론을 크게 해놓은 게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외 수입, 세금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세외 수입이 있잖아요. 수익자 부담금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 매각세 이런 부분. 그래서 뒤에 조세 파트가 있고 그 뒤에 수익자 부담금 파트가 있잖아요. 수익자 부담금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족한 거는 돈을 빌렸으니까 국공채를 종이쪽지 발행하고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공채론이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교재의 구성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입 규모는 소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죠? 일반 회계. 이것도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에 들어가면 나라살림 개요라는 책자도 발간하고 매년 조세개요라는 책자도 발간해요. 조세개요. 조세개요는 책자는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발행한 거죠. 작년 12월 달에 발행한 거네요. 2022년 11월 30일 날 발행한 거에 조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책자로 발간하고 1년 내지 2년이 늦죠. 1, 2년이 늦죠. 예산은 미래를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은 뭐죠? 과거의 결산까지 다 정리해서 나온 것들이죠. 자, 조세 부담률은 어느 정도 되나 봅시다. 조세 부담률이 우리나라가 한 19%? 19% 정도. 2020년 기준으로 한 19% 정도죠. 쭉 되고. 국민 부담률은 27% 국민 부담이죠. 국민 부담률이 조세 부담률보다 더 높죠.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 19%면 19%면 조금 이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죠. 여기 보면 OECD 기준에서 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조세 부담이 24%인데 24% 국민 부담이 34%인데 2020년 기준 아까 우리나라는 19%였죠. 2020년 기준에 아까 앞부분 19%였잖아요. 19%. 좀 양호한 편이죠. 조금 더 올려도 조세 부담률을 조금 더 올려도 뭐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국세 지방세 비율 75대 25잖아요. 75대 2. 이렇게 75대 25다. 국세. 중앙정부가 75%를 걷어들이고 지방정부가 25%를 걷어들이는데 그 중에 쓰는 거는 35대 65 정도. 뭐 정확한 비율은 아닙니다만. 또 국세 지방세 비율이 연방 국가냐 우리나라처럼 단일 국가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일반회계, 이제 특별회계.
특별회계도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특별회계가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업 특별회계 5개, 기타 특별회계 14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기금도 마찬가지죠. 기금도 모두 법에 의해서 운영되죠. 관련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기금이 얼마나 되나요? 2022년 기준에서 184조 정도 되죠. 이거 참고하시고요. 는 전월 대비 기금.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회보험성 기금, 계정성 기금, 금융성 기금, 사업성 기금. 그에 대한 이런 명칭은 고용보험기금, 관련 법에 의해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 거죠.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계정성 기금 5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관리기금 쭉 이렇게, 금융성 기금, 기술보증기금 쭉 8개가 있고, 사업성 기금, 기술 신용보증기금 등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 지출 규모로 보면 GDP 대비 정부 지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비율을 각 나라들이 그 비율을 가지고 어느 나라는 GDP 대비 몇 프로를 지출하고 있다, 이런 비율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프리드먼 비율이라고 하죠. 정부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지출이 몇 프로냐. 근데 이 정부 지출이 몇 프로냐 할 때 정부가 아까 봤듯이 넓은 의미의 정부냐, 좁은 의미의 정부냐에 따라서 이 지출 비율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아마 여기서 정부는 좁은 의미의 정부를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써진 게 없나요? 일반 정부의 재정 규모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비영리 공공기관 모든 재정할 때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NS 뭐죠? SNA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일반 정부의 재정 규모를 산출한다. 그 기준이 국민계정 작성 기준인데 SNA 기준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SNA 기준으로 정부의 지출을 GDP 대비하면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정부 지출. SNA상 정부 지출은 정부 최종 소비 지출과 정부 고정자본 지출로 형성된다. 정부 최종 소비 지출은 이렇게 계산하고, 정부 지출은 이렇게 계산하는데, 정부 소비 지출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한다 식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지출금요, 정부 소비 지출금요, 정부 고정자본 형성, 뒤에 구체적인 것들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지출이 얼마냐, 내년에 재정 지출 얼마라고 그랬죠? 656조라고 그랬잖아요. 내년 예산안이 656조인데 그러면 이 재정 수지는 뭐냐? 자, 들어오고 나가는 거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했냐, 손실이 발생했냐, 이걸 나타내는 게 수지죠. 수입과 지출을. 그거는 지표가 2개다. 관리재정, 통합재정. 먼저 통합재정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게 통합재정이고, 여기에다가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감안하면 관리재정 수지다. 그래서 통합재정 수지가 몇 프로다, 관리재정 수지가 몇 프로다, 이거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죠. 예산안을 편성해서 보고할 때 여기까지 보고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2023년 월간 재정동향에 나오는 거니까 재정 수지가 어디 나오나요?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청색이네. 항상 0 밑에잖아요. 여기는 0 위에네. 항상 0 밑에죠. 관리재정수지는 더 밑에죠. 그러면 아까 관리재정수 뭐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죠?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포함하니까 더 밑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2027년까지 쭉 그 예측치를 산정해서 국회에다 보고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중요한 게 재정지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죠. 재정지출. 두 번째는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금방 봤던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가채무예요.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를 할 때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재정지출, 두 번째가 재정수지, 세 번째가 국가채무예요. 국가채무. 그 중에 국가채무다 이게. 국가채무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2027년까지 관리를 하죠. 이게 그게 국가채무다. 국가채무.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5.3조 감소한 1083조다. 1083조. 그러면 우리나라 GDP가 약 작년께 한 2100조 정도 되죠. 2100조 정도 되니까 GDP 대비 50% 정도 되죠. 50%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국가 채무만 넣고 되면 GDP 대비 50%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이렇게 변동됐다는 거고. 국가 채무의 국가 채무가 여기 보시면 국가 채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야죠. D1 채무, D2 채무, D3 채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D1까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정부 채무,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부문까지 합친 채무, 이렇게 D1 채무, D2 채무, D3 채무까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D1 채무가 얼마인지. D1 채무가 여기 보면 이제 자, D1 여기잖아요. D1이니까 D1이 뭐죠? 중앙재정의 채무다.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채무 플러스 중앙재정채무,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채무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쳐놓은 것이 D1 채무다. 이런 이게 D1 채무. 거기다가 뭘 플러스 했나요?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쳐놓은 게 D2다. 이런 일반 정부 채무. 그게 D2 채무야. 그럼 D3는 뭐냐? 비금융공기업까지 합친 거다. 비금융공기업까지. 이렇게. D1이 뭐고, D2가 뭐고, D3가 뭐고,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D1의 범위가 D1, D2, D3. 근데 D1은 현금주의에서 계산한다. 여기 보면 현금주의에서 계산하죠. 그 다음에 D2와 D3 채무는 발생주의에서 계산한다. 그 채무의 크기는 이렇게 돼. 2021년 기준으로 D1 채무가 쭉 다 합치면 970조, D2 채무가 1080조, 2021년 기준, D3 채무가 약 1400조, 이렇게 갈수록 이쪽으로 커지다 보면 넓어지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D1, 거기에다가 D1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 합치면 D2, 거기다가 비금융 공기업까지 합치면 D3다. 그래서 D1, D2, D3 채무가 있다.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 국제 비교. 자, 각 나라마다 그러면은 그 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걸 나타낸 거죠. 2021년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몇 %를 차지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GDP 대비 우리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한국 여기 있네. 51.3%. 우리나라는 51.2%.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 어디 있어요? 일본 그 위에 있네. 256%. 어마어마하잖아요. 부채가.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죠. 256%니까. GDP 대비 256%. 미국은 얼마 정도? 미국은 126%. 자, 우리나라는 51%. 호주 57%. 영국은 얼마나 되나 볼까? 영국은 어디 있어요? 영국은 108%. 영국이 108%죠. 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런 데는 양호하네.
리트비아. 북유럽 쪽이 양호하네요. 노르웨이 46%. 복지 정책을 가장 잘 하는 데가 북유럽 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가 부채는 굉장히 양호하네. 여기 봐봐. 네덜란드라든지 노르웨이 이런 데 보면은 40%대잖아요. 40%대. 포르투갈은 스페인 옆에 있죠. 포르투갈은 높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51%니까 OECD 국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에 속한다 이런 얘기 같고. 자, 이건 또 중복되나요? D1, D2 중복되네. 중복되고. 자, 지방재정 이제. 지금까지 본 건 이제 국가재정이고 중앙정부 재정이고 지방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이 이렇게 된다. 지방통합재정은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이게 하나 더 붙어 있잖아요. 지방교육재정. 지방재정은 일반정부 부분과 비금융공기업으로 나눠진다. 일반정부는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이렇게 예산과 기금, 중앙정부하고 구도는 똑같죠. 비금융공기업, 지방정부에서 직영하는 비금융공기업. 우리가 여기서 공공부문을 얘기할 때, 공공기관을 얘기할 때 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347개 공공기관은 여기에 지방정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하는 거고,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는 347개 외에, 그건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지방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천 개 됩니다, 그게. 그 부분은 이 재정학책에 수록을 안 해놨습니다. 그것도 다 공공기관이에요. 자, 지방재정의 규모. 아까, 이것도 책자가 좀 발간이, 기획재정부에서 아직 안 나와가지고 몇 년도 거예요. 2018년 기준 꽤 오래된 게 나와 있는데, 비율만 봅시다. 그때 들어오는 건 78대 22. 근데 이게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75대 25 정도 된다는 얘기고, 쓰는 게 38대 62잖아요. 중앙정부가 38% 쓰고 지방정부가 62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걷어서, 이 비율로 쓴다는데, 이게 한 35대 65 정도, 이제, 이건 2018년 좀 오래된 거잖아요. 돈을 내려주는 거죠. 돈 내려준 것 가지고 통제하는 거죠. 돈 내려주는 거로 통제하는 거죠. 지방정부를,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 교부금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겠죠. 자, 이거 또 중복되네요. 자, 지방세 세수 실적, 넘어가겠습니다. 재정학의 연구 방법. 이거는 뭐, 재정학의 실증 분석, 규범 분석. 기초 이론. 자, 우리는 이제 총론 다 봤죠. 총론 다 봤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초 이론 보고, 재정 지출, 재정 수입, 그 다음에 재정 정책, 복지 재정, 그 다음에 지방 재정,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죠?